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물 건너가는가 싶던 영수회담이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열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사실 회담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국민이 심판하고 또 참패로 끝나자 보수 언론마저 돌아서는 마당에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런 것이겠죠. 영수회담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요, 저희도 바뀌지 않습니다. 총선 이후 전국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이채학명주 심판은 이제부터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정어리모어의 글래무어 선크림 아주 반응이 뜨거운데요. 제가 매일매일 바르고 있는 제품이라서 아주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일반 선크림과 다른 게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거 백탁 현상 있잖아요. 이게 백탁 현상도 없고 또 눈이 시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참 좋은 제품이라서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드리니까요. 이제 봄철 햇빛에 노출되는 때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성분 연꽃 추출물로만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가격도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지요. 1+1이고 여기에 이제 이채학명주 파란 리본 같이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주변에 많이들 선물하시면서 이채학명주 운동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학명주 리본 다신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인규 민신동행 창당준비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던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거 있느냐, 그냥 일단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영수회담, 저는 이건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야야야 그러면 치아라 안 만나도 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저렇게 해서라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만나기로 결단을 내린 거니까요. 일단 1차 실무회동, 2차 실무회동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죠.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저는 당연하지만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7초 세수 결손이 났어요. 원래 4월 1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거 총선 뒤로 싹
확 밀었죠.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열어봤더니 역시나 이 정도로 나라 살림이 엉망이구나.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재정 건전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세금이 안 거쳤다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기도 했지만 법인세 같은 것들은 왜 세금이 안 거쳤나 쓰지도 않았는데 봤더니 시장이 얼어붙어서라는 겁니다. 이 얼어붙은 시장 어떻게 살릴 것이냐. 골목 상권부터 살리자. 이 지역화폐 형식으로 13조 원 추경해가지고 민생지원금 형식으로 주자. 왜 논의조차 못합니까? 왜 테이블에조차 못 올리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면 계층을 한정하든지 아니면 뭐 비용과 관련해서 열어놓고 토론하자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전화해서 이재명 대표 만나자라고 한 그 진정성 사실 훼손되고 의심받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양측이 두 차례 만났는데 결국은 뭐 아무런 날짜조차도 못 잡고 아니 뭐 영수회담 날짜가 아니라 실무 협상하는 사람들 다음에 만나는 날짜도 못 잡고 헤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 이대로 물 건너가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양측 실무 협상 대표로 만난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용산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홍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렇게 뭐 전혀 진전이 없었잖아요. 김성환 평론가. 네. 뭐 지금 만약에 저런 식으로 그냥 그쪽에다 맡겨놓고 핑퐁을 계속 하다 보면 이번 주는 물론이고 다음 주도 성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전망할 만했어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변할 거냐 안 변할 거냐 이게 최대 관심사였잖아요. 원래 예상대로 안 변하는 거였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였는데요. 이미 징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뒤늦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원래 윤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얘기를 한 다음에 참모들한테 한 말이 보수신문에 딱 보도가 된 게 있었어요. 나한테 다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애초부터 나한테 다 맡겨라라고 얘기하니까 참모들이 가가지고 뭐 의제 조율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다 얘기해볼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투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진석 비서실장 발표할 때 그때 기자들한테 질문 받았잖아요. 예. 막 감동받았잖아요.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1년 5개월 만에 질문을 다 받으셨네? 이렇게 했을 때 질문 받았을 때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대통령이 여야 정 다 소통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을 때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많이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그 말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듣겠다고 하는 얘기를 자기가 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듣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1차 실무회동이 있었고 2차 실무회동이 있었는데 결국은 야당에서는 의제 막 얘기하는데 그냥 대통령실 관계자들 나와가지고 정무석이라는 사람도 역시 똑같이 들었다. 1차 회동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회동 때 들었으니까 대통령실 가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2차 회동 때도 그냥 듣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입장을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애초부터 난 그냥 이재명 대표 만나서 내가 그냥 얘기해볼게. 그냥 들어볼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총선 참패 이후에 보수층까지 떨어지려고 하니까 야당하고 마지못해 만나는 모양새라도 한번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어제도 그렇게 성과 없이 회담이 끝나고 결국은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용산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이런 것까지 따져서 뭐 하나 싶은데 대통령실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오늘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 그러면은 신인기 원장님, 네. 그것도 만약에 회담이 성사가 되면 내덕택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근데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뭐 이제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뭐 기자들하고도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뭐 이제는 뭐 족발이나 그리고 이제 빈대떡까지도 추가하자라면서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근데 영수회담도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면서 정체되다 보니까 마치 김치찌개에 육수를 더 넣어야 될 정도로 이제 국물이 다 쫄아붙어 버릴 정도로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보이는 두 가지를 일단은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밝힌 입장에 의하면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뒤에서 하는 일은 민생특보로 자신이 검찰에서 한솥밥 먹었던 주기한 위원장을 갖다가 임명하는 이런 이율배반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뭐랄까 좀 잔머리라고 할까요? 꼼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율을 복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지 국민을 위했다라거나 민생을 위해서 배경으로 제시했다라는 순수성을 찾아보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정치의 대원칙이고 반드시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의 정치를 안 했고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대화 타협의 전제가 되는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저는 전제로 해서 이번 영수회담도 이재명 대표가 좀 임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받은 건 굉장히 잘했다고 잘했죠. 생각해요. 예. 예. 저 그대로 뒀으면은 아마 모양새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끝이 예.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럼 윤 대통령이 일단 제일 큰 책임을 지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욕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의지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됐을 때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그래 만나자 오히려 통 큰 모습을 보이면은 나중에 근데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의지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만나자고 먼저 공을 던졌는데 아무런 성과 안 냈다 그러면 아 대통령실이 좀 원래부터 의지해가지고 할 생각이 없었구나. 아주 쪼잔해지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팍 성공으로 저렇게 공을 던져버리는 건 굉장히 잘했다. 나중에 가서 결과는 대통령실이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보시기에 뭐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의제조율 제한할 필요 없이 듣겠다 이런 거는요, 사실 이 회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방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이른바 영수회담을 준비했던 정치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상당한 많은 노력과 이 논의를 거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어떤 추상적인 틀이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미리 세팅이 돼야 되고 최소한 입장차를 조율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을 보면. 왜냐하면 의지 없이 만날 수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남 그 자체로 당연히 뭐 닿을 수 있는 정치적 신호가 있겠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고 민생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이 상당히 좀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특검 관련해서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까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당의 또 공식 입장이나 주류와는 또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또 이걸 엄청 강하게 뭐 푸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최소한의 틀거리는 가져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보수든 진보든 이 역대 대통령들의 영수회담 내용을 보면 의약분업이랄지 아니면 뭐 중선거구제 제도 개편이랄지 최소한의 아젠다는 갖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열린 자세라는 건 이건 좀 무책임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닌데 뭐 그런 거잖아요. 자 얘기해봐. 다 들어줄 것처럼 얘기하는 것만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다 들어줄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래 애초부터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일 거고요.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실무회동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그걸 포함한 추경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차상병 특검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 거부권 행사 자제하겠다. 요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 세 가지 다 받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제 GDP 성장률이 나왔었잖아요.
그 나오고 난 다음에 성태훈 정책실장하고 하늘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재부가 동시에 막 들떠가지고 이제 한국 경제는 이제 다 살아났다 이런 입장을 낸 거에 기저에 보면 민간 주도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추경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재정 건전성 우리가 얘기한 게 우리 기조가 맞았다. 우리 기조가 맞았고 더도 되는 거다. 민간에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간 소비 안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추경 편성 안 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고요. 최상병 특검 애초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예 받을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부권 행사 있잖아요. 그 민주화 유공작법 개정하는 문제 지금 정무에서 통과돼가지고 국회 본회의로 지금 회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간 것에 대해서 보훈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 아예 뭐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의제 설정 자체 해가지고 내가 내줄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거기서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죠. 최상병 특검이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이거 쪽박 차는 거 아닌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야 나한테 다 맡겨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너무 많아요. 국제관계도 그래요. 정말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도 정말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오랫동안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이든은 그야말로 몇 선 상원 하원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된 그야말로 달인 중에 달인이고 기시다 총리도 외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뭘 본인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도 얘기 나올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뭔가가 좀 부족하면 그걸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한겨레 신문에 권태호 실장이 이런 칼럼 쓴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구술을 했다. 봤어요. 네? 보셨죠? 네. 그걸 보면 아주 왜 구술을 했는가? 사실 구수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9년간 아무런 일도 없이 공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구수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보면 아침에 이랬다는 거예요.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후배들 이끌고 아침 겸 점심을 오후 늦게까지 먹고 다 같이 관악산에 올라갔다가 저녁 무렵에 먹자 골목인 녹두거리로 다시 내려오고 또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지만 동양 철학, 우주과학 등 온갖 잡학에 관심을 뺏겨서 밤새 수험서 아닌 책을 탐독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잡다한 지식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그때부터 59분이었다는데요. 심지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등 양자역학 과학자들 앞에서도 양자 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주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수험생 시절에도 막판에는 후배들을 가르쳤는데 야, 이 문제 나올 거야. 아주 쪽집게 강사 노릇했는데 그 말 들은 후배들은 합격을 해. 근데 본인은 떨어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 안 봤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결론은 뭐냐? 마지막 매무새가 꼼꼼치 않고 헐거운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칼럼이 지금 대통령 된 이후에 여러 번 낙방을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산 엑스포, 총선. 이렇게 지금 계속 떨어졌는데 구수를 채우려면 앞으로 5번을 더 겪어야 되는데 과거 구수는 개인 몫이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함께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참모들하고 논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념사 나오는 것도 보면은 얼마나 준비를 안 했는지 이것도 다 나한테 맡게 하니까 그런 악문 중에 악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기념사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야 그거는 죽어도 못 받아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겠죠. 오늘 아침에 양허당님이 신인규 변호사를 특검으로 강추합니다. 이렇게 올리셨던데
신흥기 변호사님 특검하면은 잘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전 아까 그 한겨레 칼럼을 보면서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제가 1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별명을 구술천이라고 제가 부르고 다녔거든요. 구술천. 구술천. 그 구가 바로 지금 한겨레 칼럼에 나온 구술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 끝까지 버티는 고집스러움을 말하는 거고, 술이라는 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뭐 취향도 있지만은 즉흥성. 지금도 계속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술이고, 천이 이제 그때 이제 천공의 유튜브를 보는데 요즘 이제 천공 거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조국 대표도 유튜브 끊으라고 하셨던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술유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천공이 아니라 유튜브로 바꿔가지고, 구술유. 이제 구술유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개념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뭐 한겨레 칼럼이 굉장히 좀 잘 짚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이번에도 이 영수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수근 상병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전 이것이 거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서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하게 저는 경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특검이라는 것이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만나서는 이재명 대표가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 라는 저는 엄중한 경고만 하고 나와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 특검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은 국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좋은 특검을 모시면 되고, 뭐 그중에 저를 만약에 후보로 고려하신다면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약간 뜬금없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슈퍼챗을 메시지 없이 보내주는 분이 많으신데, 김민정님 무슨 30만 원이나 보내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라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또 정기 회원 가입해 주신 분이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구독자 37만 명 돌파했는데 곧 40만, 50만, 100만 정어리떼가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보시면서 구독 안 누른 분 안 계시죠? 주말에는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침에 김지우님께서 그런 글을 주셨어요. 매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 갔어? 매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방송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정어리인데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힘이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방송 보고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제 앵커님 말씀하시는데 고객이 정어리 보시네요. 이 지역은 보기 힘든 광경인데요. 바빠서 가끔 본다고 구독시키고 악수까지 했습니다. 흐뭇한 하루였답니다. 예, 김지훈님 어떤 지역인데 그렇게 보기 힘든 광경입니까? 요즘에 다 보는데. 감사드리고요. 한 분만 더. 어제 카페 1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김성환 평론가님이랑 장유미 변호사님이 조금 먹을 복이 없네. 어제 이렇게 떡이 와가지고 다 나눠드렸는데 어디 냉장고에 남은 거 없습니다. 그게요, 그 쌀로 만든 떡인데 네. 하루가 지나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맞춰봅시다. 네,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 맛있는 떡 케이크 드셨는데 카페 1주년 기념으로 또 카페지기가 우리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 선물을 드렸는데 디퓨저를 받으신 분 가운데 나우누리님께서 저도 디퓨저를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 꼭 필요하신 신인규 민심동행 차항준 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신지요?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팬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한테 선물을 드렸는데 내가 받은 것은 신인규님께 드리고 싶다. 아이고. 이러신 건데 나오누리님께 감사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정말 좋게 봐주셔서 더 힘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오르님 뜻 받들어서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만 더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하고 이어가죠. 짱구짱아님, 저희 부부는 강남 살아요. 남편 의사, 저는 민주당 지지하고 남편은 당연히 국힘이죠. 강남에 의사면 꼭
윤 맨날 욕하면서 왜 뽑냐고 하니 역시 상속세, 법인세 등등 세금이네요. 부족한 세수는 어쩔 건데 하면 나 몰랑. 유유유 답답해요. 양인주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9수 9수 8푼이도 아닌 9푼이 그러셨는데 국민들이 이번에 심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은 저는 이거였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꿔라. 사실 더 깊은 뜻은 그만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 2년 해보는 거 보니까 정말 안 되겠다. 그만둬라. 그런데 왜 몇 석을 남겨두었을까요? 마지막 기회를 준다. 정말 한번 그러면 바꿔봐라. 그랬는데 역시나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장윤미 변호사님 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조국혁신당의 부상에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에 유권자들이 호응한 측면에 대한 엄중함을 정말 대통령은 깊이 새겨야 될 거예요. 개혁신당에서도 뭐부터 얘기합니까? 임기 단축 얘기하잖아요. 이런 판이 깔렸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변화했다라고 보여준 건 직접 대통령 비서실장 소개하고 정무수석 소개한 부분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대통령이 과연 변했다고 국민들이 볼 것인지 그 하나의 바로미터가 이른바 영수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척도 없고 그냥 어벙벙하게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 이게 과연 국민들이 엄하게 꾸짖은 부분에 대해서 그 엄중함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 목소리가 민주당에서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더 가열차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적인 그 피해를 봤다라고 특히나 낙선자들은 생각할 테니까요. 당선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갈려 있죠. 지금 영남당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의힘 자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영남 자민련이다. 이 미래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것입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사람을 키우겠다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지형이 바뀌지 않으면요. 국민의힘 반성하지 않으면 저는 미래는 정말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 대통령이 바뀔까에 관한 부분에서 이거 뭐 조선일보 얘기하면은 좀 불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망상? 그들의 생각이 뭔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예. 좀 말씀드리면요. 그 권태호 칼럼 나온 날 마침 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칼럼을 썼어요. 최김 특검 수용 결단은 몽상인가 이건데요. 몽상. 예. 결론은 윤 대통령 안 바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 그 특검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두 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차라리 받아버리면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최수근 상병 특검도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참 법률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거고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검찰이 다 털었던 수사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그대로 특검을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뿐더러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대통령한테 아주 치명상이 될 거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윤 대통령이 특검 수용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0.1%도 안 될 것이다. 한 정치인은 0이라고 했다. 예. 그는 필자와 같은 생각을 몽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때로는 손을 놓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100번 김구 선생의 어록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놔버리면 오히려 이길 수 있는데 그 결국은 몽상일 뿐 아닐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그러니까 찐보수 그냥 윤석열 대통령하고 항상 머리를 맞대면서 궁리한다고 할 만한 신문에서도 주필이 윤 대통령 안 바뀔 거야. 결국 다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최상병 특검 야권에서 의제 설정하자고 가지고 가면 그 대통령이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결국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 칼럼을 어떻게 읽었냐면요. 이제 뭐 그 칼럼에서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받아야 당신이 산다라고 하는데 그걸 받는 순간 죽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특검을 받아서 진실이 드러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밝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선일보, 그야말로 윤석열을 만들어준 조선일보마저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버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버린 저는 거예요. 최근에 그 스페인의 사례를 보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페드로 총리가 그 배우자의 부패 스캔들 문제가 나오니까 공무를 즉각 중단하고 거치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왜 스페인에서만 상식이 통용되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비상식이 통용이 돼야 되는지가 매우 큰 의문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관련된 사안들 본인 배우자 문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본인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관한 특검을 거부합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지금 정조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또 이재명 대표한테 주구장창 해왔던 얘기고요. 저는 최근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의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 정도 나오면요. 이시원이 누굽니까? 본인의 직속 후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오른팔 중에 오른팔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이 없기 때문에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대통령의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이 지금 최수근 상병 관련된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중범죄 혐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른 척 할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공식 집사비서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른팔 놀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 총리의 이런 결단이 스페인 총리가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결단하는 거거든요. 전 똑같은 기준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들이대야 된다. 언제까지 배우자가 투표도 몰래 가고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에도 만나지도 못, 비공식적으로 할 겁니까? 전 이거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얘기하시니까 스페인에서 안부가 왔습니다. 아이디가 서울 바르셀로나인데요. 안녕하세요. 바르셀로나입니다. 지금 새벽 4시 25분. 아이고. 라이브로 보면서 꼭 댓글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시차가 7시간인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3명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항상 방송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 패널님들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내일 아빠 생신이어서 정어리몰에서 선물 사서 보내드려서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아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스페인에서 지금 새벽에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정말 힘이 납니다. 그 아빠 생신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선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밑에 이메일 주소로 아빠 댁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서울 바르셀로나 이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또 보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이걸 많이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낙선자들은 속이 정말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처음엔 공천 받았을 때만 해도 엄청 지지율이 막 정당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공천 받으면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그 뒤로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런종섭 사건 터져, 대파 875원 터져, 의료개혁 뭐 지지부진에 계속 막 툭툭툭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낙선자들 모임을 딱 가졌는데 별말이 다 나옵니다. 2조 심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윤석열 김건희가 더 싫어가지고 안 된 거다. 그런 얘기 나오고. 심지어 이번에 도봉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 있죠. 젊은 친구. 나는 당하라는 거 무조건 반대로 했다. 그랬더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지요.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PI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난 2년간 우리는 속된 말로 망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미지, 그거 선거 치르면서 다 보셨잖아요. 이재명, 조국 씨 잘못한 거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 대통령이 더 싫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뻑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저는 그런 단어 흘리는 청와대 사람들이 용산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 대통령이 경로한다고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좋습니까?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김재섭 당선인 얘기 듣기 전에 제가 잠깐 자르자고 그랬어요. 나 저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어떤 분한테 물어볼까? 김성환 평론가? 아니 신인규 변호사한테 물어볼까? 저 말을 네. 왜 이제 합니까? 저는요, 저 김종혁 후보 좀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그동안 이렇게 패널로 많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이제 와서 민심을 들어보고 직접 부딪혀보고 그러니까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앵커님께서 제 마음을 똑같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김종혁 지금 조직 부총장으로 나오는데 당직자죠. 굉장히 중책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문제의식을 선거 기간 때도 좀 알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는데 왜 침묵하죠? 그 침묵한 거는 범죄 아닙니까? 그 침묵한 거는 공범이거든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게임이 다 끝나고 나니까 훈수 두는 거죠. 아, 그때 이렇게 뒀었어야 된다.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 한 얘기고요. 저는 김종혁 부총장도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거든요. 우습거든요. 저분도 정치를 하시려면은 상당 부분 저는 이미지 회복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그 권력의 잘못됨에 대해서 침묵하고 때로는 옹호하고 부욕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뉘우침이라는 것을 저는 단기간에 또 선거 나와가지고 또 출마하고 심판받고 이게 아니라 정말 저는 침잠하게 정말 국민 앞에 본인의 그동안의 과오도 2년 동안 방송 나간 거 있잖아요. 싹 다 돌려보시면서 참회문을 쓰지 않으면은 저 이분 다시 정치해도 전 정치적 효용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죄송하지만은. 장유미 변호사는 CBS 한판 승부에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하거나 그런 거 오랫동안 들어봤는데. 합을 맞췄었고 네. 그때 처음에 뵀을 때 중앙일보 국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좀 합리적인 보수시다라고 했는데 선거에 임박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강성 발언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 인상을 받았었죠. 아마 지금 이 토론은 본인이 출마했던 지역이 또 국민의힘의 엄청 강세 지역은 아니니까 중도 유권자들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현장에 갔더니 이게 아닌가벼 거의 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여러 이슈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벽방어 쳤었던 그 기억이 저한테도 아까 신 변호사가 이제 짚어줬지만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즉각적인 반응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그러면 몰라서 내지는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나라는 질문에 맞닥뜨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셔야 향후 정치 길이 열릴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니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유권자들 직접 대면했더니 너무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고향에 사시는 유권자분들이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왜 대통령실이 답을 안 주니까요. 답을 낼 의지나 의사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토 아닌 성토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분들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 탄핵을 당한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기회주의 정치인데 저는 김종혁 부총장만 제가 지금 영상을 한 분만 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종혁 부총장은 그나마 중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저런 얘기라도 지금 하니까요. 저는 국민의힘에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저런 탈출 러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전 좀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좀비 정치. 그러니까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깨우침이었고 반성이었고 또 살아나와가지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기회주의로 또 속이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보시고 냉정한 평가를 저는 내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김종혁 부총장인가요? 언론인 출신이니까 뭐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바라보고 또 여론을 좀 살피고 이런 레이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발달이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애써서 귀를 닫은 그런 결과가 이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민심 속으로 들어가 봤던 사람은 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당이 하라는 대로 반대로만 했더니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게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김성환 평론가. 맞습니다.
진짜 막 속 후벼 파는 소리죠. 그러니까 당이 방향이 잘못됐다 애초부터. 그리고 저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조 심판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민심하고 완전 동떨어진 거였었다. 우리가 걸어갔던 길은 결국은 민심하고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던 건데 사실 저게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 선거 책임은 다 윤석열 대통령 탓인 거예요. 결국 윤 대통령이 저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치받을 수 없으니까 당에서 지금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계속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뭐 답정이라고 하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결국 원내대표 될 거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당이 가는 방향이 이제 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방향 설정도 제대로 못하고 아까 뭐 윤 대통령 안 바뀐다고 얘기했지만 계속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이철규 원내대표가 지금 나오는 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정체성을 더 유지 강화를 시켜야 그래야 끝이 나거든요. 제가 아까 좀비 정치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거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그 선명하게 가셔서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는 김재섭 당선인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정말 보석 같은 정치인이고 그나마 저는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렇게 4년 내내 거꾸로 할 거였고 당의 방침에 동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을 뜯어 말리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겁하게 정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반대로 해서 효능감을 느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또 당원들은 뭐가 되며 바깥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용기를 내서 저런 말을 했다라는 거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은 동의하지 못하면은 말로만 동의 못하면 됩니까? 행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고 거꾸로만 했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도 또 하나의 또 비겁함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방송 중에 또 회원가입 해주시는 분들이 오늘은 많으시네요. 박재규님, 김용곤님, 박춘길님, 가슴이 답답한 국민님, 포롱포롱이님 5분 현재 회원가입 방송 중에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부산이대희님이요. 김종혁 국민이 당신 모를 줄 압니까? 다 봤어요. 덕을 보려고 했는데 덕이 없었네 이 말이네요. 니는 잘했나요? 그런 말 듣습니다. 지우아빠 헬리 고향에서 특파원 하셨죠. 김종혁 저분이 고향 병에서 이기현 후보에게 낙선한 분입니다. 지나가면서 유세하는 거 잠깐 들어보니 오롯이 민주당 까는 것만 돈봉투당 이당 이재명 심판하겠다 등등 이런 유세하더군요. 아무도 그 앞에서 듣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비다님 이 명언이네. 공천 때문에 자신을 속인 거죠. 아픈 얘기입니다. 빅토르 남님 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선거 전에는 엄청 빨기만 하더니 지금에서야 한심하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래도 앞으로 나갈까 하는 생각 듭니다. 이철규 원내대표 그야말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왜 윤석열 대통령도 안 만나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 중심에 이철규 의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물러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공천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결정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귀를 잡고 흔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뜯어낸 거죠. 권력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 권력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쳐내든지 짓밟든지 베어내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원내대표라 조혜진 의원 이번에 낙선했죠. 이 당이 정말 막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들어보죠.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득시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가면 이 당은 정말 뭐 막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 이철규 대표 원내대표가 된다. 그것은 이제 다시 윤석열 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또 비대위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비대당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맨날 비대위 하는데 언제 정상대책위원회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금 당권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생각하기 전에 그냥 내쳐가지고 관령 비대로 만든 다음에 6월 전당대회 치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6월 전당대회를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주체가 지금 원내대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차기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 원내대표가 사실은 비대위 구성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 위원장까지는 지명해두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 구성을 비대위원장하고 하기로 했는데 두 사람이 그냥 따로 놀겠습니까? 결국은 같이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철규 원내대표가 그냥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그냥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그 상황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정면으로 치받으면서 싸웠거든요. 그 비례대표 공천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근데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윤 대통령하고 갈등이 생겼고 그 다음에 도태우 장해찬 컷오프한 거 그거 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부딪힌 거였었다. 윤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바로 공개 기자회견까지 와서 치받은 거거든요. 근데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윤심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왜 부적절하다고 하느냐면 선거 때 인재영입위원장 했죠. 자기가 인재들 끌어들였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공관위원도 됐단 말이에요. 제일 깊숙하게 공천에 관여한 사람이면 선거 참패에 한동훈 위원장 못지않게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거 패배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도 하지 않고 바로 나 다음번 원내대표 할래? 그러면서 자기가 인재 영입한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밥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책임을요, 그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했을 때 그때 직책이 사무총장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때도 물러났다가 다시 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18일 만에 복귀를 했어요. 그럼 무슨 책임을 졌다는 겁니까? 근데 저는 뭐 이철규 원내대표 임명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임명입니까 원내대표? 뭐 임명 주 임명, 네, 선출을 가장한 임명이 될 건데 전 아까 조희진 의원 말씀도 들어보면 지금의 시점에서 표면적인 메시지만 보면 옳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혜진 의원이 총선 때 했던 일을 또 잊지를 못합니다. 저분이요, 총선 때 이제 망해가게 생기니까 기자회견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또 하거든요. 그럼 또 이미지는 좋아지죠. 근데 그분이 그다음 날인가요?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지원 유세를 갑니다. 가니까는 엊그제는 살려주세요 했던 분이 한동훈 위원장 오니까는 거기서는 좋아서 죽는 거예요. 거의 노래도 부를 기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분은 엊그제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정신 차렸다라고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냈던 분인데, 한동훈 위원장 오니까 또 흥이 업돼가지고, 아니, 물론 널리 양해하면 뭐 지지자들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밝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당내에서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내지만은 안 믿습니다. 아니, 그래 놓고서 뒤에서 뭘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양심 고백을 좀 하면, 제가 그 지난 1년 동안 방송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이, 제가 보수 패널 아닙니까? 방송에 나가서 저도 저희 진영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보수가 아니야 라고 저를 정체성을 공격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당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정부가 어려워지니까 패널들이 모이면요, 대기실에서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욕합니다. 뒤에서는 카메라만 꺼지면. 근데 카메라만 들어가서 불이 딱 빨간 불이 들어오면은 딴 얘기를 해요. 거의 이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정치를 하려면 진짜 저래야 되나? 대기실에 있는 모습이 진짜 아닌가? 그래 놓고선 얼굴이 뻘개져서 나옵니다. 제가 이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배지 달고 들어갔거든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의 저 이중성과 국민들 앞에 저런 뭐 기망이라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저런 식의 정치를 저는 끊어내야 된다. 대기실과 방송 빨간불 들어왔을 때 똑같아야죠.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저는 이거 반성을 촉구하기는커녕 정말 이래도 저는 정신 못 차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인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코코코님이 신인규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을 10만 원이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받을 때 정말 무겁죠. 이것이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보낼 때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이런 처지에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경제였을 겁니다. 경제. 아니, 살만해야죠. 살다 이렇게 사는 거 처음이다 이렇게들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김종혁 조직부총장 그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 출신이라서 끝나고 나서 제대로 분석은 하더라고요. 경제 얘기도 해요.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가 경제는 이렇게 어렵고 사람들은 다 아우성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면 경제수석이나 혹은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나가서 우리 정부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1,000억이나 되는 나라 빚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국제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무슨 뭐 수출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맨날 해대요. 그리고 누구라도 나와서 정말 이러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저희 정말 공감합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로 돼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용산의 경제수석이 됐든 아니면 우리의 경제 관료들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우시고 사과값 올라가고 대파값 올라가고 양파값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혁 부총장도 저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깊이 좀 성찰해서 이 다음에 제대로 정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경제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내가 경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파값 875원으로 본인이 그냥 커밍아웃 해버린 건데요. 시골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런 걸 보내셨어요.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1년째 봉급 못 받고 집은 빚으로 망해가고 남은 돈 2만 원. 처절합니다. 생을 마감하고 싶네요. 미래가 안 보이네요. 목숨을 유지해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 어제 기사 보니까 이제 시작됐다라고 뭐 하면서 지금 지역에 건설업 부도가 벌써 난 데가 9군데가 넘는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건설업 경기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겨레신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책상머리 앞에서 사람들이 경제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하고 지금 나오는 수치하고 이거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8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률이었어요. 이게 환란 이후에 이런 성장률이 나온 게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로 경제가 다 망가져버린 상황인데 그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올랐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어제 성태훈 정책실장하고 기재부까지 다 총동원해가지고 나와서 막 이례적으로 이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성장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이거 민간 주도로 성장한 거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투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반응이. 이거 가지고 지금 오버하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이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금리도 높은 상황이죠. 환율도 지금 거의 1,400원대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수입 물가는 이 물가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은 실질 임금이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반도체나 이런 것들 수출이 조금 좋아져가지고 수출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1%대 1.3까지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그거에 비해서 1.3%가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거의 1.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도 안 되는 경제 성장을 이뤄놓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오버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정부하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황당할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임금 체불 규모가 올해 들어서 40%나 급증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제 경제신문 기사 제목 소개를 해드리면 결국 올 것이 왔다. 지방건설사 연쇄 부도 공포 현실화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1분기 9개 부도 처리, 자진 폐업 신고 건설사도 998개. 주택 건설 인허가는 줄어든 반면 전국 미분양은 3개월 연속 증가. 지금 이런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요 어제 카페 1주년을 맞이해서 참 마음을 새로 먹었어요. 분노도 좀 잘 안 하고, 그러니까 화 잘 안 내고, 분노도 좀 차분하게 하고, 욕은 절대로 안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애청자님들이 저놈아 너무 욕을 많이 한다고 요즘에 좀 뭐라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욕이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저께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욕 안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수출 호조에 더해서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민간 소비가 통신기기, 의류,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어 나타나고요.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서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래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론도 정말 반성해야 된다는 게요. 왜냐하면 이런 실적 같은 게 이제 뜨면 속보로 막 타전을 하니까요. 1%대 성장했을 때 제가 방송에 출연 중이었는데 성장세 회복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1%대 경제 성장률은요. IMF 이후에 사실 듣도 보도 못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예요. 그러면서 언론들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 복귀, 깜짝 성장 1.3%, 수출 내수 동반견인, 깜짝 경제 성장률 1.3%, 경기 회복세 뚜렷. 이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지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건설사들이 1000개 가까이 줄 폐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1분기에만 9개가 지방에서 도산했다는 겁니다. 저희도 자문하는 회사가 있어서 경제 지표를 좀 체감할 수가 있어요. 예. PF 상품에 이 법인이 투자를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잘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대형마트 가셨죠?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시장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대형마트 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잘 세팅된 데서 인하에 할인까지 더해가지고 875원 만들어서 대통령 앞에 갖다 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아까도 올려주셨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월급을 못 받으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생계가 유지가 안 돼요. 가족들을 어떻게 건설할 겁니까? 지금 지방 건설 경기 다 죽어가가지고 일용직도 못 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 지도자로서 이렇게 당당한 태도 견지할 수 있어요? 깜짝 성장세 잃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욕을 더 먹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경제는 심리고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예. 때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한 거거든요. 국제 경제가 어렵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는 지난 2년 동안 경제를 포기하고 정치를 포기해서 수사만 그렇게 골몰한 겁니까? 그 성적표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지금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분이 교수 출신인데 완전히 지금 탁상공론 책상머리 경제학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밀린 이자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만은 한번 거리를 나가 보십시오. 뭐 저도 제 개인적인 경제 사정을 봐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월급 버는 건 똑같은데 이게 다 어려운 거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고 정말로 서민들이 살아가는 민생 경제의 현실은 하루하루가 정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순간인데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대통령도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책실장도 정책에 관심이 없으니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년 한 해 내내 상저하고 국민들이 희망 고문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경기 좋아질 거라고 내내 희망 고문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1.4% 성장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 8분기 내내 0%대 성장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기저효과 때문에 1.3% 성장한 걸 가지고 막 축포 터트리고 막 이제 경기 다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거 항목별로 이렇게 보면요. 민간 소비가 기여율이 0.8밖에 안 되고요. 정부 소비가 0.7이고요. 건설 투자가 2.7이에요. 이게 제일 높은 거거든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0.8, 수출이 0.9, 수입이 마이너스 0.7이에요. 근데 건설 투자가 늘었다고 하는 게 실제로 건설이 경기가 좋아져서 늘어난 게 아니라 분양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건설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온 거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근거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황당할 뿐더러 전체 GDP에서 민간 소비가 기여하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 국민들이 돈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경제 성장이 금방 이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걸핏하면 재래시장 가잖아요.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재래시장을 왜 갑니까? 바닥에 흐르는 체감, 경기 이런 것을 느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 가서 뭐 떡볶이 먹고 그러고 환호받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국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민생이 어떻게 도탄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윙크님, 건설 경기 다 망해서 관련 일거리도 없는데 뭔 개소리여, 다 망하고 있는데. 김윤명님, 건설사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된 업체도 다 도산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성난 가브리엘라님, 슈퍼나 시장 가보세요. 자영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경란님,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있네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문외들만 용산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님, 자기 주머니는 넉넉한가 보네. 대갈매님, 경제 회복이라면서 사과값은 그대로냐, 입 벌고 젊거나. 김금연님, 여기 울산인데요.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고요. 조선업도 2, 3년 뒤에나 활성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국가는 잘 되고 있다? 정신 차려라 정부야. 만오미님, 작년에 부동산 분양하면서 나라 경제 끝났어. 지금 부작용 돌아오는 거야. JS2022님, 직원 5명 근무지인데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잘릴까 봐서. 이향님, 국민들만 바라본다면서 국민들 삶은 죽음인데 자기네들은 무슨 위로오찬 무슨 행사라는 이름으로 국민 세금으로 잔치 벌리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 짓거리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낙선자 모임한다고 그러면서 또 청와대 영비관에서 행사하는 것 보고 정말 뭐냐 저게 도대체. 왜 그러면 청와대를 나왔냐고. 박혜림님, 조개집 폐업하고 분식집 차렸는데 10시 오픈해서 지금 떡볶이 1개 팔았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듣는 자리가 지금은 국민소통수석이 아니고 시민사회수석인가? 네, 뭐 시민사회수석. 근데 시민사회수석실을 이제 폐지한다는 거고요. 이제 홍보수석이 또 같이 있죠. 폐지 안 하고 두긴 둔다나 봐요. 다시 또 뭐 둔다, 어진다, 또 뭐 두긴 이러고. 둔다는 것 예. 같아요. 예. 있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많은. 아니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나는데 한번 좀 척이라도 하든지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성태훈 실장 이런 거 발언 듣고 참 아니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그 말 한번 들어보죠.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입니다. 제가 듣기로 어제 여당의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생 경제가 추락하는데 관료들이 TV에 나와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소리만 하더라. 그런데 이런 목소리와 무관하게 지금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성장률이 2.2%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민생 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지 않습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지만 그게 제대로 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온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조심조심해서 가급적이면은 밖으로 꺼내기까지 망설였던 그런 발언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2부에서는 그 얘기를 좀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예, 참 여러분께 좀 힘을 드리는 그런 백운계 정치 1번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너무나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죠. 참고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께는 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힘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임님, 우리 남편 건설업 종사하는데 6개월째 한 푼도 집에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벌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과 바늘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양배추를 사니까 가격을 잘 알아요. 지금 한 통이 마트에서 11,200원. 못 사고 그냥 나왔어요. 엊그제 9,000원이더만. 또 올라서 당근도 너무 비싸고 뭘 사 먹어야 하는지. 두부도 한 팻에 1,200원이었는데 3,200원. 어찌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아까요, 캐나다 밴쿠버에 계신 분께서 국민이 바보냐님, 캐나다 밴쿠버 사과 한 개 1불입니다. 1,000원이에요.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뭐야 뭐님, 어린이날에 어버이날에 스승의 날까지 곧 행사의 달 5월인데 돈 없다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날들이 또 줄줄이. 왜 걱정 안 되시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이런 상황인데, 아 정말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이 야옹맘님, 남편이 덤프트럭 하는데 임금을 1년째 못 받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라 법에 호소도 못해요. 저는 6년째 암 투병 중인데 막막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비상 대책을 내놔야죠. 어떻게 내놔야 됩니까? 일단은 인식을 해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신인기 위원장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상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해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오죽 죽겠으면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 한 사람에 25만 원씩, 내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이라도 일단 좀 살려놓고 보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비상 대책이 나오겠냐고요. 네, 모든 사람이나 또 가게나 버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한계에 지금 많이 다다라 있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시가 목이 타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저도 대통령 임기가 3년입니다만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위한다면은 정말 뭔가 중대 결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제도 문제지만은 대한민국 이 초저출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380조를 써도 지금 0.7이 깨지고 대한민국 이제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나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은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뭔가 본인이 좀 결정을 해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늘 갤럽에서 나온 조사를 좀 보니까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24%로 딱 1% 올라갔는데 매우 충격적인 것은 TK 지지율은요. 35%에서 25%로 10%가 TK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중도층과 무당층도 보면요. 19%에서 13%로 15%에서 13%로 급전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떻게 1%가 올라가죠? 근데 이제 뭐 다른 쪽에서 이제 그 응답층이 더 올라가서 많이 잡힌 것 같은데 TK에서 10%가 빠졌다라는 것은 전통 지지층이 빠진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또 다시 만난다고 하니까 전통 지지층들은 또 반발을 했을 가능성이 지표로 나타나는 거고 무엇보다도 혁치의 손길을 내밀어도 중도무당층은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국정운영 어떻게 하죠? 앞으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머리 맞대면은 명안이 나옵니까? 이철규 원조 찐윤이 가가지고 원내에서 휘저으면은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중에 위기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운전대 내려놔야 될 시간만 다가오고 있다. 저도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 특단의 조치를 가는 가장 첫 단추는 전 최수근 특검, 최수근 상명 특검이다. 모든 거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요. 갤럽 조사에서 서울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19가 나와서 19. 20도 안 이제 되네요. 없는 거예요, 10% 때문에. 19가 나온 거예요. 서울에서. 인천 경기가 22. 광주 전라 9.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청이 33이고 대구 경북이 25예요. 10% 빠졌습니다. 10%. 부울경이 31.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20% 초반,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더 푹 하고 안 빠진 거를 천만다행이라고 가슴 쓸어내려야 될 상황이지, 이 일이 움직였다는 건 사실 일이라는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더 확 추락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실에서는.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겨우 진짜 30% 초반 나온 부울경이 떠받쳐주지 않았으면은 이번에 20% 초반, 아니 거의 20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 이거 안 볼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보고 안 할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 너무 심한데. 지금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그만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존경하는 작가 황석영 선생이 해병대 출신이죠. 해병대로 월남도 다녀왔고 이번에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해서 해병대 전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입장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황석영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물러나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마 얘기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황석영 선생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정치인들이 되게 임기가 3년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는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말하자면 정책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하야를 해서 나라가 좀 안정되고 그리고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지식인의 입에서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하야, 탄핵, 민주당조차도 조심스러워했던 말들이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옵니다. 조혜진 의원 입에서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당과 대통령의 방향을 잘못 잡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예정되어 있는 코스는 탄핵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공언을 했죠. 선거 기간에 이미 공언을 했고 바뀌든 안 바뀌든 민주당은 그 방향으로 추구를 할 겁니다.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거는 국회 의석으로는 못 막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 민심, 여론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고 반대할 때만 민주당이 그거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맥락을 떠나서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는 심각한 시그널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PK 지역에 있는 뭐 전직 의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 의원이구나. 네, 지금. 네, 현직 의원이니까 의원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민심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갤럽 조사를 연령대별하고 중도, 보수, 진보를 나눠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충격받으실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보면요,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는 게 20대가 17, 30대가 13, 40대가 10, 50대가 22, 60대가 37, 70대 이상이 45.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60대도 60대 초반 따로 조사하면 아마 다르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60대 후반부터 70대 이상 넘어가는 그 연령대에서 지지하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리고 보수,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보수에서 잘하고 있다가 45, 잘못하고 있다가 48이에요. 보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응답이 더 많아요. 그리고 중도가 잘하고 있다가 13, 진보가 잘하고 있다가 10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의 한 절반 정도, 보수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만 윤석열 정권이 벼랑 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고 이렇게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론이. 제가 이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뭐 연봉이 2억 5천, 그리고 뭐 컨보이라 그러나요? 그 의전 행렬 가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두 가지만 좀 보장을 해드리더라도 내려오게 만들고 싶어요. 매일 다닐 때마다 경찰차를 좀 붙여가지고 호송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서비스 붙여드리고 2억 5천만 원을 진짜 성금이라도 모아가지고 통장에 좀 꽂아주고 싶은 심정인데, 다만 내려오라고 하는 그 지금 발상이 나올 만큼 너무 국민들이 괴롭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어떻게 피할 겁니까? 그리고 본인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떻게 피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지금 이 지경 나라가 됐는데 정치를 2년 동안 안 했는데 이제 정치하겠다라고 나오는 이 대통령의 무책임함 속에서 이분한테 나라를 더 맡길 이유가 지금 뭐가 있느냐. 본인의 존재의의와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하루라도 더 지금 대통령직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뭘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매우 지금 나라가 위기고 너무나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익이 조금 필요해서 그 자리 붙들고 있는 거라면은 그 이익은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결정 권한, 대통령직으로서의 무게감, 책임, 이거는 저는 그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나라가. 좀 매우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라고 보고, 전 황석영 선생님의 발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조선일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양상훈 칼럼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 마지막 끝문장 두 문장인데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정말 변하는 것인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 관심이 크고 여야 격돌 소지가 큰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힌다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거 안 밝히면 윤 대통령 변한다고 우린 생각하지 않아. 근데 아까 그 몽상이라 그랬나요? 네. 양상훈 칼럼에서 몽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 놔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신문들은 다 포기했고요. 조선일보마저 마지막에 손 놔버린 거예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은 보수의 45%만 윤 대통령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층만 만약에 윤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거나 거기서 한 20% 정도만 안 되겠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돌아서면요, 야권에서 탄핵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버텨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와야 돼요. 이거를 지금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근데 야당 대표 만나는데 내가 더 많이 들을게.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의제 조율을 하자는데도 그냥 의제 필요 없어. 그냥 다 올려놓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후 아빠 헬리님, 우리가 잘 알지요. 고향의 특파원이시고 또 지후는 우리 최연소 정어리인데 신인기 위원장님이 저출산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둘째는 절대로 안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휴직 그만두고 지후는 사설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복귀가 바로 될지도 걱정입니다. 현재 회사가 대대적인 구조 조정 중이라서요. 아이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용사는 생각이 없어서 술 마시고 저는 생각이 많아서 밤마다 술을 마십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출산 문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는 참 어제도 그걸 보면서 나경원 당선인이 1호 법안으로 헝가리 저출산 해법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탄압을 받았죠. 날라간 거죠. 날라간 거 아니에요. 네, 부위원장 자리 날라갔었잖아요. 그런데 헝가리 그 이슈 자체는 들여다볼 그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한 4천만 원인가 헝가리 일단 대출을 일으켜주고 아이 하나를 낳으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을 낳으면은 원금의 절반을 탕감해주고 맞아요. 이제 셋을 낳으면 완전 탕감. 근데 이게 헝가리에서는 어쨌든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형태의 가족 제도를 좀 도입하고 인정해주면서 아이들 꼭 어떤 남녀의 어떤 그런 가족적인 결합 아닌 부분도 인정을 해주고 뭐 동거부부랄지 뭐 이런 여러 뭐랄까요 정치적 사회적 상상력을 이제 발휘할 때가 된 것 같고 나경원 의원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때 선거 막판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나경원 의원이 지국 비조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는 국민의힘 뽑고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라는 얘기를 본인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선거가 대단히 안 좋구나 지금.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리죠. 워낙에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선이 안 되고 당선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인식을 해서 여러 지역의 당원들 거기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당원들 조직들이 나경원 의원 이제 될 만한 건 그래도 나경원 의원 정도니까 많이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으로 지금 뭐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아니 뭐 이철규 원내대표 이런 거 얘기할 땐가요? 국민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어리 TV에서도 처음부터 최상병, 이채양명주 얘기하기 전부터 이게 정권의 심판의 균열을 일으키는 정말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 초시계가 임박하고 있구나. 째깍째깍 가고 있구나. 이걸 정말 저는 체감합니다. 그래요. 그 저출산 해법이 헝가리식이 어떤지 그걸 떠나서 그걸 1호 법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한번 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제 안상훈 사회수석이 이제 성명문을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면서 나경원 당시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쉽게 말하면 해임이 된 거죠. 해임되면서 이제 전당대회까지 못 나가게 됐는데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이 뭐 당대표로 지금 당내에서는 뭐 유력하게 검토가 좀 되는 걸로는 보입니다만은 한 번 굴복하는 게 어렵지 두 번 굴복은 저는 쉽다고 보거든요. 이미 안상훈 사회수석한테도 찍소리 못하고 굴복했던 나경원 의원이 다시 한번 또 두 번째부터는 용기를 낸다? 아니 첫 번째도 없던 용기가 두 번째부터는 뭐 어디서 용기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나경원 의원도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거의 이제 국민적 신뢰는 많이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 아까 그 칼럼 소개해 주셨잖아요. 한겨레신문 권태호 칼럼에 나오잖아요. 윤 대통령하고 도서관 같이 다녔던 사이인가? 네, 나경원 맞아요. 의원이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구수하고 그럴 때. 네. 신촌 쪽에서 같이 했다고. 원래는 뭐 사이가 좀 괜찮았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갈라섰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던데요. 하여튼지 그 국민들은 이미 표로 심판을 했지요. 심판을 했고 한 번 마지막으로 이제 지켜보는데 그 최종 시험대가 영수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돼가는 모양을 보면 크게 뭐 기대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음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많이 같이 아파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언제쯤이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웃고 함께 울고 하는 정치 1번지지만 웃는 일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촛불 집회 그저 열리잖아요. 언제 열리나요? 토요일 날 열리나요? 예. 아마 토요일 날 밤에 열리지 않나? 거기에서도 이창명주 심판하는 리본을 저희들이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지금 나오네요. 저게 이제 그 광화문 앞에 모이는 곳에 우리가 이창명주 파란 물결 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차려놨는데 현장에 나가서 이창명주 리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창명주 심판은 이제부터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합시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집회가 토요일 5시군요. 예. 오늘 댓글 참여해 주시고 또 정기회원 가입도 많이 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슈퍼챗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한 분 소개를 더 해드려야 되겠네요. 조사루수 조영래님. 현실 정치인 중에 이재명을 응원하는 한 1인입니다. 우리 아들과 동갑내기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 듣다가 보면 녹아 들어갑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차세대 정치인으로 기대합니다. 예,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팬이 많은데 왜 신인규 변호사님이 보수인데도 이렇게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지지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찍은 국민들은 잘못이 없죠. 근데 저는 제가 당의 일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제가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뼈아프게 또 반성과 성찰하면서 또 국민들께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이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것을 좀 가장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해서 좀 전면에서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다급함에 하고 있고, 뭐 많은 분들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지금 이 길을 더 굳건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외로운 건 맞습니다. 제가 이 양쪽에서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하고, 특히 보수 내에서는 저는 뭐 완전히 지금 새 판을 짜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보수는 저는 뭐 답이 없다. 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승경 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께서 제가 휴가에서 복귀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도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잘 관리해서 월요일에는 제대로 눈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괜찮으려나? 예, 감사드리고요.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선크림, 좋은 선크림 글래머 많이 바르세요. 제가 강추합니다. 좋은 제품이니까요. 자, 장윤배 변호사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김성환 평론가님, 신인규 위원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